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하는 여성. 높은 힐을 신고 계단을 오르는데 이러다가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에이, 하이힐 신었다고 디스크가 생기겠어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무거운 짐을 드는 건 아닌가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남자가 이 정도는 들어야죠. 늘씬한 각선미를 자랑하는 건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으면 편한가요?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더 이상 노인들의 질병이 아닌데요. 여러분의 척추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척추 질환의 종류부터 다양한 치료법까지 척추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 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표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척추 질환.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분만큼 깔끔하게 과연 설명하실 분이 누가 있을까? 어렵게 모셨습니다. S신경외과의 양승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신경외과 양승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깔끔하게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실 거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네. 한번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승민 원장님 기대가 됩니다. 자, 앉아있는 자세부터 오늘 그 척추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만 자세가 꼿꼿하게.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의학 전문 리포터. 야, 정말 얼굴 점점 예뻐집니다. 안지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지민입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분들이요, 이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삐뚤어진 자세라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올곧게 자세를 갖추면요, 이 허리병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가 일단 중요하다 이거죠. 네. 지금 저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소파에 누워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이런 면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디컬 TV 홈페이지 www.imeditv.com으로 들어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한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좀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 빨리 글 올려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네. 그 허리 저림의 원인, 네. 사실 그 척추가 좀 이상하면 그 허리 저림이 오잖아요. 예, 이 예. 원인은 뭡니까? 되게 흔히 허리가 아프면서 이게 다리가 저리다고들 많이 표현하세요. 예. 근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게 되면 왜 저림이 발생될까 할 때 환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신경이 눌렸을 때 저림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요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근육 기능이 나쁠 때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된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보통 뭐 허리가 저리거나 좀 아프면 네. 야, 이거 저 디스크 아니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디스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흔히 알다시피 디스크 아니면 협착증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일단은 워낙 압도적으로 많은 게 허리 디스크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해부학 정도는 알아야 다음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환자의 MRI 허리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면 정상적인 구조가 가운데에 수액이라고 말랑말랑하고 젤리 같은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우리 체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수액이 있으면 이게 가운데에 위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액을 싸고 있는 것을 섬유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이론 같아가지고요, 아주 강하게 거미집처럼 안에 있는 수액이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호받고 있는 조직이 바로 신경입니다. 신경. 예, 이 신경이 우리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다 만들어주고요. 네. 그리고 이 신경이 다치면 안 되니까 뒤쪽에 이런 식으로 관절과 뼈가 신경을 보호하게 되고 주위에 근육들이 있으면서 지탱을 하고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섬유륜이 있습니다. 이 섬유륜 자체가 허리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확 찢어져요. 이렇게. 예. 찢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액이 이 젤리 같은 조직이 바깥쪽 신경관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눌린 신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극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엄밀히 의학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허리 디스크보다는 수액 탈출증 그것이 조금 더 정확한 의학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야 너 디스크다, 야 너 디스크 아니야? 그랬던 것을 야 너 수액 탈출증 아니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조금 유식한 표현이지만 좀 말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사들한테도 디스크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액 탈출증입니다라고 그냥 의사들도 알아서 듣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께서 네. 지금 통증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허리 디스크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증상은 기본적으로 신경이 눌린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감전되는 전기에 한번 감전되신 적은 한두 번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쪽으로 쩌릿쩌릿한 전기에 감전된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으로 가장 많이 호발하는 부위는 4, 5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리 바깥쪽을 향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저린 증상이 내려가고요. 예. 두 번째로 흔한 호발 부위인 5번과 1007번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리 뒤쪽을 따라서 종아리를 따라 발바닥으로 전기에 감전된 듯한 증상이 내려가게 됩니다. 기본은 전기에 감전된 듯한 증상이 발생되는 거를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장님, 저 어떡해요? 왜요? 저 평소에 다리 저릿한 네. 기분 굉장히 자주 들거든요. 그럼 저는 디스크 탈출증인 거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젊은 여성들이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 가끔가다 다리 한 번씩 저린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좀 무리하게 걷거나 쓰게 되는 경우 근육들이 조금 피로가 되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 증상이 발생되면은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보지만 예. 가끔 한 번 정도 저린 거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야옹 하면 되겠다. 야옹. 예, 야옹을 끊으라 이거군요. 예.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건데 네. 지속적이면 병원을 가야 된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디스크 말고도 그 협착증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협착증이 뭡니까? 그 협착증이라는 건 말 뜻대로 협착이잖아요. 협착이라고 하는 거는 넓은 게 좁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착증입니다. 예, 준비된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척추 MRI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게 척추를 싸고 있는 섬유륜 자체가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허리 관절에 있는 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예, 이거를 협착증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려고 하면은 한 40평 정도 집에 살던 사람이 예. 20평이나 15평으로 집으로 좁아지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예. 협착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넓은 집에 살다가 약간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네. 답답하고 깝깝하고 막 나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협착증도 그런 거라 이거죠. 네. 그럼 증상이 어떤 게 나타날 때 의심을 해야 됩니까? 그 협착증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디스크는 전기에 감전된 듯한 증상이고 예.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꽉 조이는 옷을 입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적인 예를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손목 이렇게 쫙 져가지고 피 안 통하게 하는 놀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자체도 이게 신경을 누르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예. 때 이게 손끝 같은 데로 피가 안 통하듯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협착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거는 한 특정 거리를 걷게 되면 이 다리 뒤쪽으로 저림 증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병원이 지하철역에서 한 150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럼 환자분이 아유 원장님 지하철역에서 원장님 병원까지 한 2번 쉬다 왔습니다. 또는 3번 쉬다 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아주 특징적인 신경적 파행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행이 힘들 정도면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디스크보다 위험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디스크보다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퇴행성 변화가 네. 동반되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호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0대, 30대, 40대가 다리 저림이 발생됐다 그런 경우는 디스크인 경우가 압도적이고요. 60대, 70대인 경우는 물론 허리 디스크도 있겠지만 협착증에 의해서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다시피 30대 환자와 70대 환자를 둘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치료하기 좋습니까? 30대. 당연하죠. 뼈가 부러져도 30대는 빨리 붙지만 70대는 잘 안 붙잖아요. 오. 그런 이유에서 협착증이 허리 디스크보다는 조금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환자의 입장에서는 네. 디스크와 협착증을 사실 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이 전문가들 우리 전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일단은 그 가장 구분하는 방법을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예.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진료실에 왔을 때 의사들이 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준비된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네. 일단 환자가 처음 오게 되면은 정밀하게 진찰을 해야 돼요. 진찰할 때 허리 디스크의 특징은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다리 저림 증상이 재현됩니다. 예. 그러나 협착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저려도 이게 다리를 들어 올려도 이게 다리 저림 증상이 재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단 진찰을 통해서 아 이분은 디스크냐 협착증이냐를 일단 의사가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거는 엑스레이 검사인데요.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촬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뼈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엑스레이 가지고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압박골절이나 뼈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단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대략적인 뼈 상태를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검사는 가장 중요한 검사인 MRI 검사입니다. 네. MRI는 이렇게 보는 그림에서 보는 준비된 자료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옆으로도 찍어보고 가로로도 찔러봄으로써 신경관이 얼마만큼 좁아지고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눌렸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이게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인자들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종양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이런 종양 있는 환자들 또 무턱대고 허리 디스크라고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디스크 병변과 협착증 정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사가 그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검사입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말 그대로 카메라, 열상 카메라를 가지고 환자의 신경 기능을 아는 건데요. 예. 이 환자의 증례를 보게 되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왼쪽 발, 오른쪽 발인데 이 왼쪽 발 같은 경우에는 노랗고 빨갛게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른쪽은 파랗죠. 예. 이거는 혈액순환이 떨어진 게 아니라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이런 환자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증상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엑스레이나 MRI 그리고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병변 부위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의사가 환자를 만져서 진찰하는 정밀 진찰이 가장 중요하고 MRI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5가지의 진단 방법을 예. 알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요, 이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게 다 중요한데요. 네, 제 개인적 입장을 조금 좀 철학적인 거를 얘기하자고 하면요. 의술도 중요하고 의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이 환자를 반드시 비이술적인 치료로 좋게 하겠다는 것이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어떻게든지 고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끔가다 외래 오셔서 환자분들이 환자분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치료해 봅시다라고 하면은 저 이거 치료해서 100% 좋아진다는 보장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이런 경우는 의사의 그 실력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네. 환자 자체가 이게 좀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치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처음부터 환자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의사 자체도 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런 경우 좀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전쟁을 할 때 그 장수나 지휘관이 예. 전쟁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옆에서 뭐, 아, 저 장구서 저래서 되겠어? 라고 하는 순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우리 모두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예. 사실 그 지금 우리 안지민 씨가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면 네. 지식이 많은 전문가, 지식이 많은 그리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 그렇죠. 네. 경험이 많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거고 지식이 많으니까 경험도 많이 생긴 거니까 아까 그렇게 뭐 다리 하나만 들어가도 알 수 있는 정도 뭐 이렇게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이 그 치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이 나는 고칠 수 있어, 나는 나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 근데 저희가 환자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가야 좀 제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자신감도 있고 네. 의사로서의 실력도 있지만 그거를 좀 더 잘 적절하게 그렇죠. 배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저도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자신감을 우리 환자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치료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흔히 허리에 대한 치료법들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보게 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 인대 강화 및 신경 주사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특수 바늘을 가중한 핀스 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액 성형술이나 신경 성형술이 있는데 되게 요 5개까지는 되게 비수술적인 시술 치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해서도 안 좋아지는 환자인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더 빠졌네요. 네. 7번은 자신감입니다. 예, 요 치료 방법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치료법이 아주 다양한데 네. 이렇게 다양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척추에 대한 치료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그 신문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하다는 걸 느끼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가장 다양한 이유는 치료 방법들 자체가 이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으로 의학이 한 30년, 40년 발달돼서 뭐 약 하나 먹어서 아픈 게 없어진다 그러면은 게임 끝난 거죠. 네. 아직 그런 시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의 병변이나 나쁜 데에 따라서 일일이 치료를 다 시행해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대가 나쁜 분이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대 강화 치료를 해줘야 되고 네. 신경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신경에 대한 척추 신경 치료 네. 그리고 신경관이 좁아졌다 그런 경우는 신경 성형술이나 수액 성형술 같은 방법으로 치료해 줘야 됩니다. 아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전쟁 얘기 나왔지만 육군만 가지고 전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육군, 해군, 공군이 적절히 배열돼야 이기는 것처럼 허리 치료법 자체도 비수술과 수술이 잘 어우러져서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제공해줘야 가장 간단하게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야, 우리 저 양승민 원장님께서 설명을 저렇게 잘해주시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 설명을 잘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하버드 가지 않았을까. 지금 이해가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요. 지금 앞서서요. 비수술적 치료법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그 수술도 중요한 치료법 중에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수술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수술을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하게 되면 허리뼈에 있는 근육을 가르고 뼈를 깎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정상적인 근육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수술을 권유를 안 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 5년 동안 척추 수술이 한 50에서 7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좀 의사로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러한 너무 과도한 시술 자체가 너무 이게 좀 만연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요. 수술 전후증 보게 되면 배뇨 증상, 즉 갑자기 대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급성 마비 증상, 갑자기 다리나 팔이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 신경 압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는 수술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존적 치료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수술적인 치료를 약 6주에서 8주 정도 시행해보고 안 좋아지면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5, 6년 전만 해도 이런 환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이제는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비율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수술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좀 더 비수술적으로 좋아질 방법을 찾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좋아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수술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이 말씀이신데, 그 척추 질환은 수술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저는 절대 수술이 나쁘다고는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초기 치료나 아니면 기본적인 치료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 바라십니다. 그 척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비수술을 권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증례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준비된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환자가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오니까 단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2년 있다 환자가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여기 보면은 예전보다 2년 지난 시점에 디스크 공간 자체가 완전히 좁아졌죠. 네. 완전히 좁아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더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습니다. 허리에다가. 인공 디스크를 지났는데 또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위아래 쪽으로 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칼을 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이유에서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수술을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자꾸만 수술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수술을 못 하거든요. 예. 또 요즘 또 이게 기본적으로 80세 이상 사시잖아요. 네. 근데 60대 돼서 이게 허리담만 가지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약 이 환자가 처음에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인 거를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은 정말 신중하게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술 전에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 전에 환자 증상이 아주 경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잘 걸어 들으시고 오르신 분들, 아니면 조금 저린 거 정도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크 탈출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신경 차단이나 고주파나 간단한 인대 근육 강화 주사 위주로 시행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디스크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 또는 예전에 주사 치료를 받고 안 좋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튀어나온 디스크를 조금 없애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치료법이 신경성형술이나 수액성형술이 있습니다. 네. 예,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원장님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성형은요, 성형외과에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수액성형술과 그리고 신경성형술을 받으면 그러면 디스크나 신경이 예뻐지는 건가요? 예. 아니 뭐 의미 있는 질문이라는데 뭐 설마 예뻐지게 하겠어요? 예? 예, 이거 성형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성형이라고 하면 쌍꺼풀 뭐 저도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거 꼬매고 하는 게 성형 수술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형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디스크 튀어나왔던 부위가 들어가고 신경에 붓기가 빠지니까 신경 자체가 예뻐지잖아요. 네. 예, 신경 있는 공간 자체가 예뻐진다는 의미고 또 신경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된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이게 신경 성형술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여기 1번 보면은 이게 디스크 튀어나온 거잖아요. 네. 이거를 줄여서 없애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이 나가는 구길 여기를 넓혀주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 자체가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을 없애서 신경의 붓기를 빼주는 거 하나. 네. 이 세 가지가 성형술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가 좀 헷갈리실 것 같긴 한데 예.
첫 번째는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에 있는 붓기를 빼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예, 준비된 제가 카테터를 가져왔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아주 네. 간단한 카테터입니다. 간단한 카테터가 꼬리뼈에 있는 정상적으로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들어가서 이 좁아진 신경 부위를 직접 이런 식으로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면서 박리해서 신경의 붓기를 빼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된 자료에서 보게 되면 예. 이런 식으로 꼬리뼈 정상적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가느다란 카테터가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신경을 박리해주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없고 이렇게 유착 박리제를 뿌리고 신경을 박리하게 되면 이런 송코서리 같은 조직들이 제거되면서 신경의 붓기가 빠지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게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조직이지만 신경판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죽은 조직이라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천천히 말라갑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예.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수액 성형술입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 성형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온 게 심하지 않거나 네. 다발적일 때 그거를 조금 환자가 증상을 좋게 하고 붓기가 빠지고 디스크 튀어나온 게 흡수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치료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환자분들이 못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외래에서 엎혀 들어왔습니다. 예. 다리 아프다고. 그런 환자들한테 그런 시간을 주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를 조금 기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수액 성형술인데 수액 성형술은 이게 이제 카테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테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카테터가 되어 있는데 끝부분에서 고주파가 나오면서 열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은 그 우리가 삼겹살 굽잖아요. 돌판에 예. 삼겹살 구우면 이게 지글지글지글하면서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고주파로 이거를 이거는 그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 퍽 날아가게 됩니다. 공기화로 예. 퍽퍽 날리는 치료 방법이 바로 이 수액 성형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삼겹살로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원장님, 네. 제가 성형 수술이랑 자꾸만 연관시켜서 좀 그렇지만요. 이 쌍꺼풀 수술의 경우에는 사람의 눈 상태에 따라 매몰법과 절개법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수액 성형술,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나눠질 것 같은데 안 네. 그런가요? 그 여성분이라 그래서 쌍꺼풀 수술 잘하시네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수액 성형술도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예전에 비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아주 가느다란 카테터를 엑스레이만 보면서 디스크를 태울 수 있는 그 단순 수액 성형술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너무 심한 경우 그렇게 태워서는 다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관절경, 내시경을 통해서 수액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는 내시경 수액 성형술, 이 단순과 내시경 수액 성형술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주파로 지진다, 뭐 삼겹살 얘기는 이제 이해갑니다. 근데 네. 몸속에 있는 거다 보니까 좀 그게 뭐지라는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자, 이걸 좀 의아한 생각이 안 들도록 네.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지는 거는 단순이나 내시경이나 쓰는 고주파는 똑같지만 엑스레이를 보고 하느냐, 직접 보고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 수액 성형술입니다. 이거는 동영상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고주파 바늘이 들어가면서 그 부위를 튀어나온 부위를 이런 식으로 태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위를 직접적으로 태우는 거를 볼 수 없지만 의사 자체가 이게 바늘 들어가는 느낌이나 여러 가지 압력들을 손끝으로 느끼면서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자 증상도 바로 좋아지니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내시경 수액 성형술을 보겠는데 네. 이거의 특징은 말 그대로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내시경 수액 성형술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고주파입니다. 네네. 뻥 뚫리죠? 예, 예. 날아가죠? 예. 퍽 뚫리는 게 보입니다. 네네. 예, 이런 식으로 고주파로 직접적으로 튀어나온 부위를 지져주는 겁니다. 퍽 뚫리죠, 이건? 네네. 예. 오.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고 여러 가지 신경관 좁아진 거 부위를 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넓혀주면서
직접 보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두꺼운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좀 8mm 정도를 째고 들어가야 된다는 네. 그 단점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도 다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시술을 선호하게 되죠. 오. 아, 그렇군요.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더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빠르게 병원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찾은 안지민 리포터. 환자에게 맞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겠죠. 제가 진단복으로 갈아입고요. 지금 진단에 앞서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어떤 검사인가요? 이거는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하는데요. 요거 몸에 열을 재시는 검사인데 디스크 검사의 필수적인 검사세요. 근데 요거로는 조금 부족하시고 MRI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셔야 정말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적외선 체열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 다리와 온몸을 꼼꼼하게 촬영합니다. 이제 원장님을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척추 치료 이전에 이 정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체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기존의 검사법들 같은 경우, 특히 MRI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튀어나왔나 안 튀어나왔나는 알 수 있지만 신경 기능이 어떤지를 잘 나타내지 못하는데요. 적외선 체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신경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그 부위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파랗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신경 기능 현재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떨어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체열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외에 MRI와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뼈의 퇴행성 변화나 압박골절 같은 거를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안쪽에서 신경이 어느 정도 눌려 있는지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MRI 같은 경우는 신경이 눌린 부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종양이나 기타 혈관 질환 같은 것도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밀한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와 함께 정밀한 MRI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꼼꼼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시술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수술적 치료기 때문에 환자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요, 시술 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그 디스크를 정리하거나 그러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좀 회복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회복하는 동안에 이게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좀 일시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일상생활 정도만 하시고 너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작업 같은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럴 때 별일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척추 질환이 의심되지만 이 치료 때문에 걱정해서 병원을 가지 않으신 분들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 진단 방법과 시술 과정을 보니까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 무엇보다 숙련의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수술 방법을 좀 자세히 보니까 고주파로 찢어진다는 표현이 이제 좀 알 것 같고요. 예. 이제 단순 수액 성형술 그리고 내시경 수액 성형술은 각각 어떤 환자들에게 적합한 시술법인지 예. 요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말 그대로 단순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흉터 없이 얇은 바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파열이 심하지 않거나 주로 젊은 분들에게 주로 시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경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는 좀 바늘이 관이 좀 두꺼운 게 들어가는 대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혹은 디스크 파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허리를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면 디스크 파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리를 절고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제거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시경 수액 성형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그 환자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전하는 말씀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충전 행복 플러스. 이제는 환자 사례를 통해서 그 자세한 치료법과 치료 과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좀 증례를 보면서 얘기하셔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제가 증례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50세 여자 환자로 왼쪽 다리 저림 증상을 주소로 내보냈는데 증상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다른 치료를 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여기 디스크가 봤더니 이게 중간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경 성형술을 시행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꼬리뼈 구멍을 통해서 가는 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흉터가 남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카테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 카테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테터가. 점점 전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은 영상이 없죠. 그렇죠. 이 부위에는 조영제가 가지 않는데 그 부위까지 뚫어서 카테터가 들어가서 이제는 그 부위가 뚫리죠. 예. 이런 식으로 신경 성형술을 시행했는데 네. 환자 뭐 한 번 시행했는데도 증상 많이 좋아지신 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좀 약간 45세 젊은 남자인데 오른쪽 허리와 다리가 저림 증상이 너무 심해서 내원했습니다. 근데 환자분 나이가 좀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튀어나온 디스크만 찢어주면 될 것 같아서 단수 수액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술 전 MRI상에서 여기 보면 뭐 지저분하게 튀어나온 부위 있죠. 요 부위가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좀 흘러내린 부위입니다. 네. 요 부위를 타겟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아주 가는 바늘이 들어가서 튀어나온 부위까지 들어가서 그 부위를 태워서 고주파로 태워서 감압을 했는데 문제는 요거 태울 때 튀어나온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픕니다. 하나도 안 아프니까 아픈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늘 들어갈 때만 조금 아프고 처음 가이드 바늘 들어갈 때 디스크 태울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니까 아픈 거에 대한 걱정은 제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환자 시술 후 MRI를 6개월 이후 찍어봤는데요. 네. 그 디스크 튀어나온 부위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이 환자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 찍어보면 이 튀어나온 거 아마 조금 더 많이 흡수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니까 전후 사진 바로 놓고 비교해 보면은 네. 전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1년이나 2년 정도 흐른 후에는 이 디스크가 더 많이 흡수돼 있겠죠. 예, 이렇게 간단히 하고도 환자 증상은 많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저림 증상으로 내원했는데 흔히 보호자에게 엎혀서 내원한 환자입니다. 아예 조금만 다리를 들어도 너무 저림 증상이 심해서 예. 이 환자 MRI를 즉시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더니 이쪽에 보면은 쭉 보면은 여기 디스크가 뿅 튀어나오면서 네. 신경 부위에 신경이 꽉 껴져 있는 양상입니다. 어허. 이 환자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때 환자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더니 좀 나이가 있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가능하면 충분히 많이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환자는 그 내시경을 통한 수액 성형술을 시행했는데 수술하고 다음날 MRI 찍었습니다. MRI 찍었더니 이 부위가 하얗게 보이고 뿅 튀어나왔던 부위가 완전히 사라졌죠. 예. 이 환자는 수술하자마자부터 다행히 걸어다니고 환자 증상 많이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환자도 좋고 저도 좋고 네. 수술 전에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수술 후에는 이제는 뿅 없어진 상황이고 네. 이 부위는 신경의 붓기가 빠지면 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치료할 때 바늘 들어갈 때만 아프고 실제로 디스크 뺄 때는 하나도 안 아팠기 때문에 환자도 편안히 시술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는 이 환자는 허리 협착증 환자입니다. 오른쪽 허리와 다리 저림을 주소로 내원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신경관 자체가 좀 많이 좁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수액성형수 가지고는 충분히 감압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시경 수액성형수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네. 이 환자 MRI 찍었더니 뭐 다른 부위에도 이렇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위가 가장 심하죠. 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관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좁아진 척추 협착증 환자였습니다. 네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액성형수를 했습니다. 직접 보면서 지저분한 거 훅 지져버리죠. 없어지죠. 예. 예. 이런 식으로 지져지고, 예. 이런 식으로 신경관도 넓혀주고, 여기 안에서 파랗게 보이는 게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 같은 것도 지져서 이렇게 없어요. 공간이 만들어졌죠. 신경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확보된 겁니다. 예. 이것만으로도 환자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포셉도 있어가지고 튀어나온 것도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같은 경우에. 네. 많이 나오죠. 파란 거. 예,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 정리해주고 이 환자 시행 끝났고 다행히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눌렸던 부위가 펴지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환자가 좀 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3,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증상은 좀 많이 좋아진 상태고 수술 후에 MRI 찍었던데 많이 좁아졌던 부위가 이제 좀 많이 펴진 네. 상태가 있습니다. 수술 전후 MRI 비교하면 이거 왼쪽에 이거 오른쪽으로 많이 눌렸었죠, 여기. 네네네. 요 부위가 좀 많이 넓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좀 막혔던 숨통이 탁 터지면서 즉각적으로 다행히 증상이 좋아진 환자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전 행복 플러스. 오늘은 S신경외과의 양승민 원장님 모시고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리 질환이죠.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의 비수술적 치료법 그리고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알기는 알겠는데 이건 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하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희 메디컬 TV 홈페이지 www.imeditv.com으로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영호 씨. 근데요, 이 원장님께서 지금 환자 사례를 설명해 주실 때 제가 방청객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이 눈빛이 이글이글 타는 게요. 나와 관련 있는 내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원장님께 여쭤보시죠. 예전에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 누워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많이 걸으면 다리 저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디스크와 관련이 있을까요? 예, 제 생각으로는 물론 정확한 그때 상황을 본 건 아니지만 그 며칠 누워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 거는 아마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 자체가 그때 아마 조금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좀 디스크와 연관성이 꽤 많을 것 같고요. 일단은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으시면은 대개는 약이랑 물리치료 위주로도 충분히 유지되니까요. 좀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기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허리가 아프진 않은데요. 자주 다리에 쥐가 나도 계속 저림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허리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 다리에 쥐가 날 때 이게 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밤에 쥐가 나거나 쉴 때 쥐가 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뭐 하지 불안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전해질 이상과도 관련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권장사항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그런다 그런 경우 그냥 웃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본인 병원이 어딘지를 정밀하게 진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제가 이번에 좀 네.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개인적 질문? 네, 아니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아까 젊은 분들은요 비수술적 치료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수술을 해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상태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한 치료를 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한 70에서 75세 정도까지는 좀 적극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권유하고요. 75세 이상부터는 오히려 아무리 심해도 수술보다는 좀 간단한 신경 치료나 좀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계속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서 이제는 평균 수명이 83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법은 조금 좀 더 계속 좀 발전적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오늘 배웠습니다. 네. 사실 그 척추하면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을 평생 동안 이렇게 잘 똑바로 서 있도록 지탱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도 좀 줄이거나 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저희들에게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신 S신경외과 양승민 원장님,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재 다니시고 또 열심히 막 또 방송하시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지민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척추 건강 꼭 지키세요. 자, 춤지원 행복 플러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